네, 안녕하세요. 2021년 1학기 TNT CB팀 7주차 서브 주제인 욜로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욜로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단순히 이 지식을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습득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물체 감지 기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과 한계가 있었고 이를 욜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어떤 다른 접근법을 취해서 기존의 기법들을 바꿨는지를 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그냥 욜로가 이런 구조이고 이런 물체를 감지하는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듣는 것보다는 방금 전 말했던 것처럼 욜로가 개선해낸 부분 그리고 또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이러한 측면을 좀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좀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더 이 논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당연히 욜로에 관한 내용인데 어, 좀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욜로에 대한 요약 그리고 그 욜로에 대한 도입 부분, 소개 부분 그리고 이제 유니파이드 디텍션이 욜로 그리고 욜로의 이제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학습 방법 손실함수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이런 목차 이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욜로 논문을 읽어보면은 일단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에 사용되었던 물체 감지 기법보다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오브젝트 디텍션이 좀 쉽지 않은 분야인 만큼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욜로는 논문은 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고요. 2015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조셉 레드몬드라는 사람이 이제 제1저자로 참여해서 작성한 논문이고요. 실제 제목을 보면은 You Only Look Once 이렇게 You Only Look Once Unified Real-Time Object Detection이라는 그 이름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YOLO라는 명칭이 붙고요. 왜 You Only Look Once인지는 이제 뒤에서 차차 알게 되실 거니까 뒤에서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욜로의 좀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을 볼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리그레션 문제로 정의.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기존의 대부분의 물체 감지 기법들은 클래시피케이션과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달성을 했죠. 하지만 이제 욜로는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확률 값을 예측하는 하나의 리그레션, 하나의 회귀 문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단순화될 수 있었겠죠. 이게 뭔지는 뒤에서 다시 볼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엔드 투 엔드 원 스테이지 디텍터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엔드 투 엔드는 전체 파이프라인이 하나의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엔드 투 엔드 물체 감지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You Only Look Once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디텍션, 물체 감지 디텍션에는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뭐 투 스테이지 디텍터가 있고 그리고 또 원 스테이지 디텍터가 있는데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저희가 미리 공부했던 RCN은 뭐 패스트 RCN은 패스터 RCN은 그리고 마스크 RCN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오늘 보게 될 이제 욜로 뭐 여기서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욜로가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라는 명칭이 붙는데 자, 왜 그러냐면 왜 원 스테이지냐면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나의 회기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 스테이션 한 가지 이제 스테이지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고 굉장히 속도도 빠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특징으로 욜로는 최초의 리얼타임 디텍션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자, 왜 리얼타임 디텍션이 뭐냐면 일단 리얼타임 디텍션이라는 것이 이제 이름이 붙으려면은 그 물체 감시 기법이 최소한 30 fps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FPS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해서 초당 프레임의 수가 이제 최소한 30개의 프레임 수가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인간의 눈에서 뭐 실제 이미지를 여러 개의 이미지를 실제 영상처럼 영화처럼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면은 1초에 6 fps 그러니까 6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럼 보면 이제 사람이 좀 약간 움직임이 좀 끊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FPS를 조금 올려서 9 FPS의 경우에 좀 사람의 그 달리기 동작이 조금 더 그 영상에 가깝게 매끄럽게 이어지게 돼요. 이걸 이제 30 FPS까지 올리게 되면은
사람의 눈에서 감지하는 것이 이제 실제 사람이 뛰는 것처럼, 영상처럼, 영화처럼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 디텍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자율주행차를 만들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물체가 갑자기 끼어들 때, 차가 끼어들 때 이걸 빠르게 감지하지 못하면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얼타임 디텍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욜로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45fps까지 이제 이렇게 속도를 굉장히 높였고요. 그리고 이제 욜로 논문에 패스트 욜로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 이건 이제 155fps까지 있다고 해요. 욜로랑 다른 것은 거의 없고, 이제 단순히 그 네트워크 구조만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는 모양인데, 뭐 이제 뒤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55fps라는 것만 알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 다음 특징으로 또 좋은 성능을 지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욜로의 특징. 욜로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FPS가 있고 MAP가 있어요. MAP는 정확도, 쉽게 말해서 정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리고 FPS는 저희가 방금 봤던 그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그래서 이제 FPS가 높으면서 MAP도 나름대로 높다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욜로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점점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기법들이 나왔는데요. 욜로는 굉장히 속도를 이 당시에 이렇게 다 느렸는데 굉장히 속도를 증진시켰으면서 정확도는 별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좋은 성능을 지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 욜로는 일반화 성능도 좋다고 해요. 특히나 예술 작품에서. 자, 일반 성능 이게 뭐냐면 위에 이제 이미지를 몇 개 보시면은 뭐 모나리자 그리고 몽크의 절규. 자, 이게 예술 작품이죠, 위에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자연물입니다. 자, 이렇게 보통 같으면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자연물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데, 율로는 논문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술 작품에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물질을 감지하는 데 좋은 성능을 지녔다고 해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회원율과 정확도 면에서 율로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는 뭐 결과론적이긴 한데 나름대로 논문에서 좀 간단하게 이유를 답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기법과 달리 율로는 좀 픽셀 하나하나를 자세히 따지지는 않고 전체적인 모양과 크기를 따진다고 해요. 모양이랑 크기, 뭐 테두리만 보기 때문에 좀 예측을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또한 이제 자연물과 예술 작품은 픽셀 값들이, 픽셀 레벨이 굉장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겠죠. 물감의 색도 다르고, 그리고 자연의 색이 다르고, 그리고 또 질감의 표현도 물체 이게 그 그리기 나름이잖아요. 화가의 그리기 나름. 그렇기 때문에 자연물과 굉장히 다른 특징을 지녔는데도 욜로는 이제 개괄적인 모양과 크기와 테두리로 이제 판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술 작품에도 높은 일반화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문에서는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이 그 욜로를 좀 논문을 좀 재밌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욜로에 대해서 조금 더 호기심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특징들을 알아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욜로가 뭔지, 어떻게 물질을 감지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는 것은 이거는 이제 DPN이라고 이전에 욜로 이전에 나왔던 알고리즘 물질 감지 기법인데요.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그 한 이미지에서 ROI 값, 그러니까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특징 있게 중요하게 봐야 될 그 영역들을 나눠 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서 영상 녹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 밑에 제가 출처를 남겨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 초록색 박스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전체 이미지를 한번 다 훑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 이게 윈도우인데 이 윈도우를 좀 슬라이드 해나가면서 전체 이미지를 모든 구역을 짜잘짜잘한 것들을 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요.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구역을 잘 봐야 될지 모르니까, 어디에서 물체가 있는지 모르니까 전체 구역을 이렇게 다 잘라서 봤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뭐 비효율적이고 계산량도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RCNN이라는 좀 더 발전된 물체 감지 기법에서 리전 프로포절이라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해요. 이게 뭔지는 전에 봤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세그멘테이션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좀 이미지에 인접한 픽셀 간의 이제 관계를 나타나게 되죠. 뭐 이런 구역들 다르니까 이렇게 인접한 구역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그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구역들을 뭐 봐야겠구나, 뭐 이런 구역들을 봐야겠구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ROI 값을 추출해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그려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좀 굉장히 슬라이딩 윈도우보다는 적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적은 ROI 값을 사용해서 좀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 좀 RCNN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발전된 욜로에서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욜로는 리전 프로포셜 이전 방법들이 일단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체 이미지를 그냥 한 번만 CNN으로 학습하면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이제 그 논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욜로 디텍션 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려주고 있어요. 일단 그 이미지를 사이즈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CNN을 한 번 통과시키고, 그다음 넌맥스 서프레션, 이거는 이제 하나의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을, 굉장히 단순한 과정을 거쳐서 그 물체를 감지한다고 해요. 이런 이미지에서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욜로는 유니파이드 디텍션, 통합된 디텍션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니파이드 디텍션이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유니파이드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뭐 엔드 투 엔드가 가능했는지, 어떻게 원 스테이지로 가능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이제 여기서 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통합적인 통합 디텍션 기법으로 발전될 수 있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이렇게 왼쪽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미지, 원 이미지가 있는데, 이 원본 이미지에서 그 you only look once는 이렇게 오른쪽 이미지처럼, 이게 지금 결과 이미지죠. 이런 식으로 이게 목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바운디 박스도 그리고 이게 어떤 물체인지도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한 상태입니다. 왼쪽 이미지로 오른쪽 이미지를 달성을 해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것과 이 개를 그리는 것, 이 개인 그리는 게 아니라 개를 그 감지하는 것, 물체를 어떤 물체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논문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자, 원래 이미지에서 마지막 이렇게 콜라이제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까지 한 것을 이제 최종 목적입니다. 이걸 달성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길을 가야 돼요. 어떤 걸 하냐? 첫 번째는 바운디 박스를 그리고 그 바운디 박스가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신뢰도 값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어떤 물체인지를 또 구해야 되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의 회귀 값으로, 회귀된 값으로, 하나의 하나의 값에 회귀하도록. 자, 그럼 이제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죠.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S 곱하기 S 그리드 온 인풋, 이게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가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 원본 이미지에서 일단은 리사이즈를 해줘야겠죠. 사이즈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고, 이 욜로에서는 이게 448 곱하기 448짜리 이미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S 곱하기 S 그리드로 분할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그리드를 S개, 가로가 S개, 세로가 S개로 분할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칸이 7개죠. 그러니까 S가 7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 그림은 이제 7 곱하기 7 그리드로 나눕니다. 이때 이제 한 칸을 그리드 셀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게 뭔지, 이게 하나가 그리드 셀이고 전체가 그리드라고 부르는구나, 이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거 봤죠? 이제 그럼 위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랑 컨피던스가 이게 뭔지 도대체. 자, 일단 바운딩 박스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위에 이미지에서 보면은 이게 트루스 바운딩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동차가 있을 때 이걸 전체적으로 잘 감싸고 있는 것이 트루스 바운드 박스입니다. 그럼 이때 이 물체의 중심점, 여기 있죠. 그럼 이 중심점은 이 그리드, 그 이 그리드 셀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 그리드 셀은 이걸 예측하는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책임이 생긴다는 말, 여기 리스폰시블인데 아직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드 셀에서 이 물체를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그리드 셀에서는 몇 개의 바운딩 박스를 그리게 돼요. 이 B개의 바운딩 박스를 그리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 파란색 바운딩 박스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이 실제
바운딩 박스와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 진하게 칠해져 있는 파란색 박스가 빨간색 부분과 이만큼 겹쳐서 가장 많이 겹쳐서 이제 highest IOU, 그러니까 intersection of union이라고 해서 이 IOU 값이 뭔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 highest IOU 값을 달성을 했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이 바운딩 박스가 이 값에 이렇게 회귀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 이미지가 좀 복잡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 이미지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 개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은 한 이쯤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드 셀을, 이 물체를 예측해야 되는 책임이 생기는 그리드 셀은 이 그리드 셀이죠. 왜냐면 중심점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그리드 셀에서 이 물체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오른쪽처럼 이 그리드 셀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몇 개 그리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그럼 이렇게 삐져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요. 이 중에서 이 빨간색과 가장 많이, 둘 중에서 뭐 몇 개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비개 중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것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렇게 값이 변하도록 그 손실값을 줄여나가면서 이 바운딩 박스, 실제 바운딩 박스로 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물체도 바운드도 그리고 실제 물체가 있는 바운드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운딩 박스가 뭔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딩 박스 하나당 BB당 XY, WH, XY는 이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W와 H는 이 길이와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XY, WH 값을 예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신뢰도 스코어라고, 컨피던스 스코어, 신뢰도 점수인데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예측을 합니다. 이 PR이 뭐냐면 probability예요. probability의 줄임말. 그래서 물체가 있는지에 대한 확률값, 그리고 IOU 값을 곱해서 이 confidence score를 계산을 합니다. 이 IOU는 이제 실제 값과 예측 값, 그러니까 실제 바운딩 박스와 예측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많이 겹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이제 이 값과 같이 곱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각각 바운딩 박스에 확률, 물체가 있을 확률, 그리고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실제 그 바운딩 박스와 겹치는지, 이 점수를, 이걸 의미해요. 이 컨피던스 스코어가. 그래서 이제 물체가 있으면 얼마나 정확하게 박스를 그리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값이 있어야지 이제 로스 펑션을 통해서 실제 값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거 받고 이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맵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이게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맵인데 사실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니고, 이건 그냥 뭐 형식상 뭐 예시로 그려놓은 이미지이고, 실제로는 이런 공식을 통해서 구합니다. 이 PR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probability인데 이제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이 뭔지는 다들 배우셨죠? 물체가 있을 때 이 i번째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확률값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물체가 존재할 때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에 대한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뭐 이런 거에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바운딩 박스의 개수에 상관없이 셀당 무조건 한 개의 확률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당 하나의 이 PR 값, 이 확률값, 클래스 확률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같으면은 뭐 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셀에서 바운딩 박스 여러 개 그렸잖아요. 근데 그 바운딩 박스 한 개당, 그래서 바운딩 박스가 세 개다. 그럼 세 개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바운딩 박스에서는 하나의 물체만 예측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는 뭐 저자가 해보니까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사실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능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좋을지 나쁠지, 이거는 좀 본인들이 이제 각자
발표를 듣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거를 두 개로 했으면 어땠을지, 세 개로 했으면 어땠을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고민해보면 좋은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이미지에서 파이널 디텍션까지 가기 위해서 위로 가는 방법, 아래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위에 있는 게 뭐냐면 S 곱하기 S 곱하기 B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거죠. 이 S 곱하기 S는 지금 S 곱하기 S의 그리드가 있고 그 각각 셀마다 S제곱의 셀마다 B개의 바운딩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운딩 박스 이런 공식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컨피던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체가 있을 확률과 IOU 값을 곱해서 구한다고 했죠. 자, 위에서 이렇게 이 값을 구하고 자, 밑에서는 P할까 그 조건부 확률 물체가 있을 때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에 대한 조건부 확률 이 두 개의 값으로 이걸 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하냐. 자, 테스트 시에 욜로에서는 테스트 시에 이 바운딩 박스 신뢰도 이 신뢰도 컨피던스 스코어를 클래스 확률을 곱한 값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거와 이거를 곱한 값.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값, PR 그리고 오브젝트가 있을 때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이 값이죠. 그리고 이 값은 여기 보시면은 이 컨피던스 이 값입니다. 이 두 개 값을 곱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이 곱했으니까 둘 다 영향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이게 소거가 돼서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그리고 특정 클래스 그리고 이제 IOU 값이 몇인지 그래서 특정 클래스에 대한 신뢰도 값을 의미하게 돼요.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그리고 클래스가 정확히 맞는지 이 값을 이 두 개의 그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값으로 이제 바운딩 박스와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해지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바운딩 박스 그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를 예측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 값으로는 당연히 곱했으니까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유니파이드 디텍션이라는 말이 붙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출력을 해내야 되는데 이 값을 예측을 해내야 되는데 그 예측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를 제가 그려놨어요. 자, 물체의 중심점이 대략 뭐 한 이쯤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바운딩 박스, 이 셀에, 아니, 그 그리드 셀에서 바운딩 박스를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내겠죠? 그럼 이제 여기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은 여기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높이고 여기가 그 윗대가 되겠죠?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출력이 되냐? 이렇게 하나의 벡터 값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측이 됩니다. 출력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가 뭔지 보겠습니다. 일단 PC 값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피던스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이 IOU 값이 얼마나 겹치는지 물체가 있는지 나타내는 컨피던스 값이고 스코어이고 이 클래스 확률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BX, BY, BH, BW는 당연히 이 바운디 박스, 이 초록색 점, 빨간색 점이 아니라 이 초록색 점에 XY,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그리고 HW는 당연히 이 길이, 높이겠죠. HW 그리고 C1, C2, C3가 뭐냐면 이 클래스를 나타내는 건데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 뭐냐면 여기 예시 이건 예시고요. 여기서 그냥 제가 더그와 바이크와 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이제 C1, C2, C3일 거고 만약에 물체가 있다면 여기서는 지금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C1 값이 1이 되고 나머지는 0으로 되겠죠. 만약에 뭐 개가 아니라 뭐 바이크였다. 그러면 이제 이게 0이고 C2가 1이고 C3가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물체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있는 경우인데 물체가 그래서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 PC 값이 당연히 물체가 있으니까 1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BX, BY, BH, BW는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근데 당연히 이거랑은 다르겠죠. 이건 초록색 박스의 바운딩 박스의 XY, HW고 이거는 빨간색, 이 진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의 XY, HW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가 있으니까 1, 0, 0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 물체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바운딩 박스가 이런 바운딩 박스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물체가 없죠. 아니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그리드 셀 이런 그리드 셀이었다면 이런 값이 나오겠죠. 지금 이게 바운딩 박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그리드 셀에서
예측한 값이 이 y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0일 거고, 당연히 오브젝트가 없으니까 확률이 0이겠죠. 나머지는 물음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물음표 처리되어 있냐면 실제로 이 값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값을 로스 펑션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다시 보면 알겠지만, 로스 펑션에서 이 값들을 그냥 계산을 하지 않아요. 물체가 만약 이게 0이다, PC 값이 0이면 그냥 다 어떤 값이든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이 들어가든 뭐 100이 들어가든 무한이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음표를 처리해 놓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물음표가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값이 들어가겠죠. 자, 욜로에서는 사실 바운드 박스를 하나만 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물체가 이렇게 중심점이 여기 있고요. 바운드 박스가 일단 하나, 그리고 두 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욜로에서는 바운딩 박스를 두 개를 그립니다. 벡터가 조금 복잡해졌죠?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운딩 박스, 이 그리드 셀에서, 이 흰색 그리드 셀에서 이 y 값을 예측을 한 건데, 이 출력을 해놓은 건데, 이 예측이랑 출력 값이랑 같은 말입니다. 예측 값을 만들었는데, 이 초록색 부분, 바운딩 박스가 두 개니까 이 초록색 부분이 이쪽,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운딩 박스 하나당 PC 값이 있어야겠죠. 이 PC가 이제 그, 그 물체 컨피던스고, 그리고 XY, HW가 이 초록색 박스에 대해서 XY, HW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노란색 박스에 대해서도 이 다섯 개의 값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C1, C2, C3는 한 번만 들어갑니다. 왜냐? 아까 제가 클래스는 한 번만, 셀당 하나만 예측한다 했죠? 이 셀 하나당.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욜로에서 실제 설정 값들을 볼 거예요. 욜로에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게 클래스가 뭐 사실 뭐 20개가 아니라 뭐 30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아니라 뭐 3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데이터셋에 따라 다를 거고, 또 이것도 어떻게 예측하냐에 따라서 바운딩 박스 개수도 바꿀 수 있는데, 욜로에서는 바운딩 박스의 개수를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인 거죠, 딱. 이 벡터를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7 곱하기 7 그리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전까지 계속 이렇게 7 곱하기 7로 나눠놨는데, 사실 7 곱하기 7이 아니라 19 곱하기 19, 아니면 뭐 3 곱하기 3이어도 돼요. 하지만 이제 욜로에서 7 곱하기 7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7 곱하기 7로 만들어놨던 것이고, 그리드 셀의 개수는 뭐 사용자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리드 셀의 개수가 많이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적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각자 생각해보는 것도 또 좋은 또 공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은 파스칼 BOC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클래스가 20개 클래스가 있다고요. 뭐 개도 있을 것이고, 뭐 동물들, 몇 가지 동물들 많이 있겠죠. 이렇게 개와 바이크와 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C1, C2, C3가 아니라 여기가 사실상 30개의 값이 되겠죠. C1부터 C20까지, 아니 30개가 아니라 20개의 값이 되겠죠. C1부터 20까지. 그리고 여기가 5개고 여기가 5개입니다. 그럼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죠? 30이죠. 그래서 최종 출력 값이, 최종 예측 값이 이 7 곱하기 7은 그리드 셀이 7 곱하기 7이니까, 그리드가 7 곱하기 7이니까 그리드 셀은 49개일 거고, 그래서 49고 곱하기 각각 그 그리드 셀마다 이 값을 예측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5, 5, 20 해서 총 7 곱하기 7 곱하기 30짜리 벡터가 아니라 이제 텐서, 3차원이니까 텐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값을 이제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값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왜 7 곱하기 7 곱하기 30이어야 했는지. 자, 이건 다 그 의도된 거기 때문에, 저자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걸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y 값이 나오면 실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값이 있을 때 이 값이랑 이렇게 로스 펑션으로 비교를 해서 이게 같아지도록 하면은, 이 값이 같아지도록 하면은 제대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얼추 욜로의 그 통합된 디텍션 방법을 알아봤고, 그럼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의 네트워크 구조를 볼 거예요. 자, 욜로의 신경망은 CNN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이 구글넷, 욜로는 이제 다크넷이라는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구글넷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자, 논문에서 제가 좀 따온 건데,
inspired by the Google Net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만 뭐 어떻게 이해하지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발제를 해야 되니까 좀 찾아보니까 자,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게 구글 넷의 일부분이에요. 이 인셉션 모듈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만큼만 사용했다고 해요.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총 이제 그 욜로의 신경망 모델인 다크넷은 총 24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2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FC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26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신경망 모델 전체 구조는 논문에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할 필요 없고 일단 중요한 거는 448짜리 이미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RGB니까 3가 있고요. 채널이 3개고요. 자, 이 이미지가 들어와서 쭉 거쳐서 그냥 7 곱하기 7 곱하기 30으로 나온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7 곱하기 7 곱하기 30 이거 앞에서 좀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 텐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난다면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면 이제 7 곱하기 7 곱하기 30이 앞에서 저희가 텐서 말씀드렸죠? 그 예측해야 되는 출력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자, 이거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앞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이렇게 이미지 들어가는 것과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24개 여기 개수를 해보시면은 컴플레이어 개수가 뭐 하나하나 여기 4개 그리고 4개 4개 하나하나 2개 2개 하나 하나 하나하나 이게 다 더해보면 24개입니다. 그리고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2개 있다고 했는데 여기 CONN 이게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이 2개가 뒤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발제를 하다 보니까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알게 된 점인데 여기서 이제 192 채널인데 컴플레이어 192를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256이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192가 맞을 것 같은데 논문에서 잘못 낸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못 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2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그림 그대로고요. 욜로에서는 이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는데 일단은 앞에 20개 컨볼루셔널 레이어만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이 이제 학습을 시킨 부분이고 저기 뒤에 있는 4개 총 24개 중에 20개만 학습시켰으니까 뒤에 4개가 남겠죠. 이 맥스풀 이거는 당연히 뭐 빼도 되고 가중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은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썼고 1000개의 클래스 갖고 있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텍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뒤에 레이어를 추가했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20개만 썼는데 뒤에 이렇게 하나, 2개, 3개, 4개 그리고 이 커넥티드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까지 총 6개를 추가를 시킨 거죠. 이때 이 뒤에 있는 레이어들은 가중치를 랜덤 초기화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욜로 모델을 조금 더 간략화, 좀 단순화해서 보기 위해서 그림을 좀 바꿨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이라이트 된 부분, 이 20개의 레이어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6개 부분이 하나, 이게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뒤에는 6개입니다. 그래서 결국 7 곱하기 7 곱하기 30이 나온다. 뭐 이렇게 알고 가면 될 것 같고, 활성화 함수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C가 컴블레이어고 R이 이제 렐루. 그래서 여기서 리킬 렐루를 사용했다고 해요. 레이어는 이제 알파 값이 0.1인 리킬 렐루를 사용했고, 파이널 레이어에서 마지막 레이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논문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함수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여기서는 다 리킬 렐루를 사용했고 0.1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썼다고 해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모델 학습 과정을 전체적인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제 제가 유니파이드 디텍션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의 바운딩 박스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다 같이 전체 네트워크까지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리사이즈를 해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448 곱하기 448로 만든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습된 20개 레이어를 지나고 또 추가한 6개의 레이어를 지나서 7 곱하기 7 곱하기 30 이렇게 텐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7 곱하기 7 곱하기 30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게 사실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건데 자 그림을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 7 곱하기 7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쯤 되면 뭐 예상을 다 아실 것 같은데 자 이게 당연히 이거죠. 여기서 7 곱하기 7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 곱하기 7 곱하기 30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 30이 왜 30이냐 앞에서 아까 벡터 말씀드렸죠. 길게 y값 나오는 거 이 y값이죠. 이 y값이 30개이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바운딩 박스 하나를 그려서 이 바운딩 박스에서 이 그리드 셀을 바운딩 박스를 두 개를 그려서 그 이제 30짜리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값을 실제 y 실제 값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예측을 그 정확도를 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손실을 줄여나가면서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이게 바운딩 박스 이게 이거고 이 노란색이 이건 거는 다 아시죠? 그리고 C1부터 C20까지 있다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H와 BW 값이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전체 이미지 크기에 대한 상대값으로 정규화시켰다고 해요. 0과 1 사이로. 그리고 BX, BY 값 또한 이 값 또한 이것도 그렇고 다 0과 1 사이로 그리드셀에 대한 상대값으로 정규화를 시켰다고 해요. 이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예측이 쉽게, 계산이 쉽게 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을 받고 이제 손실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으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실제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실 함수는 SSE, Sum Squared Error 손실 함수를 사용을 해요. 이 욜로에서는 이 욜로에서 이걸 사용한 이유는 뭐 최적화가 쉽고 일단 식이 간단하잖아요. 그 뭐 빼가지고 제곱해서 한 것을 다 더해서 그래서 이제 최적화가 쉬우니까 이걸 사용한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덕분에 속도가 좀 욜로가 빠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저희가 뭐 많이 쓰는 MSE, Mean Squared Error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밑에 출력값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그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제가 그냥 넣어놨습니다. 실제 손실 함수는 이렇게 돼요. 사실 뭐 간단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처음 보면. 하지만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5개의 줄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 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될 것들 좀 몇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처음 보는 기호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위에다 적어놨는데 일단 하나 이거 그리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몇 가지 저희가 처음 보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이 기호는 오브젝트가 있는 i번째 그리드 셀의 j번째 바운딩 박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i가 뭔지 j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브젝트가 있는 어떤 하나의 그리드 셀에 어떤 하나의 바운딩 박스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이건 다 같은 것들이고 이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NOOBJ가 No 오브젝트를 줄임말이겠죠. 오브젝트가 없는 그리드 셀 어떤 그리드 셀에 어떤 바운딩 박스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 J값이 없죠. 이거는 그냥 오브젝트가 있는 i번째 그리드 셀 그러니까 어떤 그리드 셀 이렇게 몇 가지 기호 이 세 가지 기호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줄씩 자세히 볼게요. 일단은 가장 앞에 있는 이 람다 상수 잠깐 무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뒷부분, 이 부분만 볼 건데 이게 뭐냐면 일단 이 기호 아까 봤죠? 오브젝트가 있는 i번째 그리드 셀의 j번째 바운딩 박스였죠? 이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어떤 그리드 셀의 어떤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그 중심점에
손실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그 SSE 손실함수를 사용해서. 자,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당연히 뭐 실제 x와 뭐 예측 x와 실제 x, 예측 y와 실제 y를 이렇게 빼서 제곱을 해서 더한 것 값으로 로스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차이가 나올 테니까. 자, 이게 뭐냐면, 자, 사실 이 y 값에 대해서 실제 y 프라임과 이 y 프라임도 이렇게 쭉 30개가 있겠죠. 값들이 다 비교를 해야 돼요. 일일이 하나씩.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이 x, y 이 부분을 지금 손실을 구한 거죠. 이 함수에서는 여기서는. 자, 이건 이거죠. 근데 사실 뭐 바운딩 박스 두 개에 대해서 구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j가 0부터 b개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해줘야 되는데 b는 당연히 여기서 2가 되겠죠. 바운딩 박스 개수가 두 개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i는 여기서 지금 그리드 셀을 나타내는 건데 그리드 셀이 몇 개였죠? 아까 s 제곱개였죠? s 곱하기 s 그리드로 나누니까 그리드 셀이 총 뭐 여기서는 7 곱하기 7이니까 49개가 되겠죠. 그럼 총 뭐 49개에 2 해서 뭐 98개의 바운딩 박스가 그려지겠죠. 뭐 그런 거 알고 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미지가 있는 위치 여기 이미지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오브젝트가 있죠. 이 그리드 셀, 이 파란색 그리드 셀에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점이 있어요. 이 중심점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그리드 셀에 어떤 바운딩 박스를 그렸는데 이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이 x, y입니다. 이 x, y 값과 이 값, 이 초록색 그 점과 이 빨간색 점의 오차를 구하는 거예요. 이 오차를 구함으로써 이 줄여 나감으로써 저희는 이 실제 바운딩 박스의 이 실제 중심점 x, y의 실제 값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 손실함수를 통해서. 자, 그럼 이제 한 줄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 y에 대해서는 구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다 오차를 구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당연히 뭐 예상했던 대로 w와 h, 그러니까 길이와 높이에 대해서 구합니다. 앞에 거 다시 무시하시고요. 이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는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어떤 그리드 셀에 어떤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이제 높이와 길이에 대한 로스 값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는 x, y 값에 대한 로스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높이와 길이에 대해서 로스 값을 구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루트가 여기 씌워져 있어요. 전체 다 4개가. 이 이유는 이제 큰 바운딩 박스와 작은 바운딩 박스의 오차 크기를 차이를 부분적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제곱근을 계산한다고 제곱근을 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뭔 말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작은 바운딩 박스, 큰 바운딩 박스가 왼쪽 거, 작은 바운딩 박스가 BB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오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 값과 이 값에 이렇게 오차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오차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길이가 같다고 해볼게요. 이 길이가. 그럼 이제 오차는 사실 같아요. 같지만 전체적인 그걸로 봤을 때 이 조그만 것에서 이만큼 틀린 거랑 이 큰 것에서 이만큼 틀린 게 다르겠죠. 당연히 이게 좀 더 손실이 커야겠죠. 이게 더 많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이 같게 평가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 크기를 보정하기 위해서 제곱근을 사용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HW에 대한 손실이고 바운딩 박스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그리드 셀, I 그리드 셀 그리고 이 그리드 셀에서 그린 이제 바운딩 박스의 이제 높이와 길이 여기가 지금 이제 y가 w가 될 거고 여기가 지금 h가 되겠죠. 이 값을 이제 로스를 줄여나가면서 실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인 이 빨간색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오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의 또 목표가 되겠죠. 이 이제 이 함수에서 이 식에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줄 받고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이 부분 다 받고요. 이렇게 다 받고 PC 값 봐야겠죠. 자, 이 C 값이 PC랑 같은 값입니다. 자, 여기서 이 기호 또 나왔죠. 오브젝트가 있는 어떤 그리드 셀에 어떤 바운딩 박스에 대하여 신뢰도 점수 이 PC 값에 대한 로스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 값은 이 물체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가정했으니까 이 C가 이제 실제 값은 1이 될 거예요. 이 값이.
자, 그래서 계산한 게 뭐냐? 자,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차를 구하는 것 같고,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보였던 그림,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이 부분이에요. 이 컨피던스 스코어를 구하는 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실제 제대로 바운드 막스를 그렸는지 물체가 있는지 이 점수를 오차를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줄까지 오차를 구했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줄이에요. 자, 여기 앞에 상수가 붙는데 이것도 다시 무시하시고, 이 기호 새로운 본 기호죠. 좀 바뀌었죠, 기호가. 여기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리드 셀에 어떤 바운딩 박스에 대하여 신뢰도 점수를 로스를 계산을 해요. 앞에서 봤던 거 이 세 번째 줄과 비슷한 거죠. 근데 단지 이제 존재하지 않는 물체가 없는 경우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 물체가 없죠? 그럼 이제 바운딩 박스를 그려도 뭐 값이 0이 나와야 되겠죠. 이 값은 0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손실함수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줄인데, 이제 물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x, y 그리고 wh를 구했는데, 물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높이와 길이와 뭐 중심점을 안 다뤘죠. 제가 앞에서 아까 이게 만약에 0이면 이걸 다 물음표 치고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때 이제 로스에 어차피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로스 함수에 손실함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물음표라고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시죠? 이제 여기서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값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번째 줄까지 계산을 완료했고,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줄입니다. 또 앞에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 i번째 그리드 셀,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i번째 그리드 셀에 대하여 조건부 클래스 확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 부분이죠. 나머지는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이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맵. 자, 이 값인데요. 이 값을 이제 이 값도 이제 오차를 구해줘야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당연히 정답 클래스만 1일 거고 나머지는 0일 거예요. 그래서 C1이 1이다. 그럼 C2부터 C20까지는 다 0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차를 또 줄여나가면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바운딩 박스가 없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운딩 박스 이 값이 이제 셀당 하나만 있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두 개 있어도 하나만 있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를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섯 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빼먹은 이제 상수 값들이 있어요. 이 상수 값들이 뭔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논문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걸 왜 사용했는지를 로컬라이제이션 손실과 클래시피케이션 손실을 같은 비중을 두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로컬라이제이션 손실은 바운딩 박스 손실이겠죠. 박스를 그리는 거. 자, 뭐 이 부분이 될 거예요. 바운딩 박스 X, Y와 WH.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손실은 뭐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같은 비중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어떤 비중일지 어떻게 알고, 어떤 손실값이 어떤 게 클지 알고, 그거는 뭐 해봐야 아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다 더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중요도가 다를 수 있고, 어떤 값이 갑자기 손실이 커서 이것만 막 줄여버릴 수도 있고, 이것만 막 줄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이런 상수값을 곱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 손실값이 좀 작게 평가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값에다가 좀 큰 값, 1보다 큰 값을 곱해줘서, 여기서 지금 5라고, 논문에서는 이제 5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 값은 뭐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5 값을 설정해서 이 손실값을 좀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역전파를 할 때 이 손실값이 크니까 이걸 빨리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5라는 값을 곱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 값, 이 no object 남수상수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곱해져 있는 위치가 물체가 없는 그 그리드 셀의 바운딩 박스에 PC값, 그러니까 그 컨피던스 스코어를 오차를 구하는 것에 곱해져 있는 거죠. 이 값이. 이게 왜 곱해져 있냐면 대부분 이미지에서, 보통의 이미지에서 물체를 포함하지 않는 그리드 셀이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그래서 개가 이만큼이 있고 나머지 뭐 바이크나 카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뭐 이 부분은
다 물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차를 좀 크게 평가하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없는 그리드 셀 바운딩 박스의 신뢰도 점수에 오차에 1보다 작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크게 평가될 것 같으니까 좀 줄여서 골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0.5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것도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서 왜 0.5인지는 뭐 저자만 알겠죠.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나머지 다 봤기 때문에. 욜로에서는 마지막에 넌맥스 서프레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용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논문상에서. 하지만 이걸 사용하면은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전에 배웠기 때문에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가 있을 때 하나의 바운딩 박스만 만들어주는,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바운딩 박스만 그려주는 것이죠. 자,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결과가 더 성능이 좋아질 것 같다.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욜로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 네트워크 구조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약 135개의 에포크가 학습 검증을 통해서 135의 에포크를 돌렸고요. 데이터셋은 파스칼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배치 사이즈는 64, 모멘트는 0.9로 했는데 DK로 0.0005로 설정을 했고 학습률, 러닝 레이트는 스케줄링을 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 100분의 1, 0.01에서 75번, 그리고 또 10으로 나눠서 작게 해서 30번, 그리고 더 작게 해서 10으로 또 나눠서 또 30번, 해서 총 다 더해보면 135죠. 이렇게 학습률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로컬 미니멈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드롭아웃을 사용했고 이때 0.5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다고 해요. 이 파스칼 데이터셋은 아래에 그린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욜로에도 이제 한계점이 당연히 존재했겠죠. 뭐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욜로는 그리드 셀당 하나의 그리드 셀에서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의 클래스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공간적 제약이라는 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뭐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그냥 뭐 어떤 그리드 셀 어떤 특정 그리드 셀에서 바운딩 박스 두 개밖에 안 되고 한 클래스만 예측하니까 좀 못 보는, 전체 구역을 다 살피지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날아가는 새떼와 같이 가까이 이웃한 물체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처럼 가까이 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미지에서는 뭐 전체 구역을 다 잘라서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보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게 좀 어렵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체를 감지함으로 새로운 이미지나 다른 비율과 구성을 가진 이미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데이터에 없는 데이터면은 뭐 예측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운스태플링 레이어를 많이 사용했기에 상대적으로 거친 특성을 이용하여 예측한다고 하는데 논문을 참고하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뭐 이 말이 뭐 맥스플링 레이어를 많이 사용해서 아마 섬세한 예측이 좀 어렵다. 왜냐면 추출해내니까 섬세한 예측이 힘들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한계점을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논문을 자료 조사를 하고 읽고 그리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뭐 느꼈던 점이나 뭐 시사점인데요. 이 오브젝트 디텍션의 알고리즘을 이 욜로에서 이 욜로는 분류 문제가 아닌 회귀의 문제로 다뤄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엔드-투-엔드 통합 디텍션을 고안해냈다는 것. 이게 정말 뭐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욜로 논문을 조사를 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이고요. 네, 제가 뭐 이상인데 이제 제가 설명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 뭐 빼먹은 부분이 있었다면은 추후에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